그놈의 보수 진보 그리고 좌파 우파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서는요 실체가 없습니다. 막말로 진짜 말장난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오늘 라이브 하는 날 2024년 4월 4일입니다. 이제 총선이 6일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6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인간 간다요. 도대체 무엇을 올리면 어그로를 끌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올리면 인간 간다요가 어그로를 끌고 정치병을 타파하는 것에 공익적 측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옛날에 간다요 어릴 때 한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 가지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싸웠어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중고등학생 때였던 2000년대에 그래 이제 나라가 점점 성숙해지고 경제도 이제 발전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점점 발전될 수 있겠지는 개조지나 개털 뭐가 돼요. 자, 통계청에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통계를 냈어요. 여기서 한국인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이 뭐냐. 여기에 이제 종교 갈등도 있었고 젠더 갈등, 뭐 남녀 갈등, 경제 갈등도 있었고 빈부격차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2023년에 가장 높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낀 가장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이 보수와 진보입니다. 2023년에. 나 진짜로 이게 2023년에 이게 가장 높은 사회 갈등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탄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병 빠진 사람들은 그러겠죠. 지들이 그러고 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보수와 진보는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고 싶으시겠지만 솔직히 그런 거 큰 관심 안 갖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졸라게 많고 그분들은 딱히 이렇게 생각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보수와 진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사회 갈등이지? 라고 꽤 놀랄만한 결과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2년과 23년 2년 동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거 정말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표 보면 어떻습니까? 2022년이 하늘색이고 23년이 진한 파란색입니다. 근데 표를 보면은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사회 갈등, 근로자 고용주, 개발 환경 보전 등등등등이 2022년에 비해서 23년 다 내려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조금이라도 올라간 게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예요. 참 대단합니다. 진짜 개씹어졌습니다. 혼자서 올랐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데 다 내려갔는데 씨발 혼자만 올라갔다. 그놈의 보수 진보가 뭐냐. 그리고 보수 진보 말고 좌파 우파도 쓰지 않냐 우리나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2020년대 왔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언론들을 조차도 이 좌파 우파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이제 검색해봐 한번.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당, 국민의힘 우파 정당 이런 식으로 거의 표현 안 합니다. 쓰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조금 요 단어를 아직도 쓴다. 그러면 좀 조금 좀 상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되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자, 주로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 언론이든 어디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건 보수와 진보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냐? 다른 나라에선 보수와 진보를 잘 안 씁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써요. 이게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란 단어를 특히나 우리나라가 많이 쓰게 된 그 이유가 있는 그 어처구니 없고 개 같은 그 역사가 또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 트럼프와 바이든,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죠? 얘네는 보통 뭐라고 하냐? 보수와 자유라고 얘기해요. 보수와 자유. 컨설베이티브 대 리버럴.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보통 그 교수님들도 보수 진보라고 안 하고 컨설베이티브 대 리버럴이라고 해요. 리버럴. 진보 정당들을 리버럴이라고 보통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국 보수분들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거 이제 단어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자유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자유는 보통 바이든의 민주당이 쓴다. 미국에서는. 물론 여기 미국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로그레시브, 진보라는 단어가 쓸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통 언제 쓰냐? 미국의 민주당 안에 굉장히 그 진보 성향을 가졌다라고 되는 그 계파가 있어요. 그 양반들을 특히나 진보라고 부르는, 좀 따로 부르는 느낌이지 파벌로서 민주당이 진보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 별로 없다.
보수가 자유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그딴 거를 이제 언론이랑 정치권 만드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머가리 속에 자유는 보수 아니냐 이제 이런 있지도 않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들 지금 아주 좋은 말 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보수가 자유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잘 됐어. 그 말 잘하셨어요. 대가리 지금 세척하고 다 대기 타세요. 일단 오늘 뚝배기 세척하고 들어야 돼. 오늘 뚝배기 세척 안 하고서 들으면은 헷갈리고 인정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이상한 말밖에 안 되는 거야. 세척하고서 한번 들으세요. 세척하고. 영국은 보통 뭐라고 써요? 보수당이랑 노동당이 있죠. 그러면 어떤 이런 정당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짧아요.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제 국가의 역사 자체도 조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살아온 역사가 좀 짧고 우리나라보다는 몇 배 높은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는 또 어떻게 쓸까? 여기는 오히려 보수 진보가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 좌파 우파라고 씁니다. 오히려 얘네들은 정말로 사실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정말 이념적으로 분명하게 좌파 우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이 꽤 많습니다. 프랑스에서 총선이나 대선 같은 거 하거나 독일에서 총선 대선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굉장히 극우 정당이고 공산당도 있어. 독일은 막 독일 공산당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당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좌파 우파 같은 레프트 라이트라고 쓸만한 그런 정당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좌우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시부레 그런 것도 아닌데 지들 멋대로 좌파 우파. 지가 우파래, 지가 자유우파고 지가 보수래. 자기는 좌파고 자기가 보수, 진보래. 막 이런 뭐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실은. 이거 그냥 솔직히 노잼이긴 한데 빨리 설명할게요. 좌우파라는 단어가 왜 생겼느냐? 자,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온건하게 개혁하자는 온건개혁파, 그리고 프랑스를 아예 다 갈아엎자는 급진혁명파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국민공회라는 이제 그 프랑스의 당시 국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국회의장이 있었어. 근데 국회의장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국회의장의 라이트 레프트 왼쪽 오른쪽에 이제 서로 각각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온건개혁파와 이 급진혁명파가. 이때부터 보통 레프트 라이트 좌파 우파 이런 개념이 이제 좀 이런 단어가 좀 칭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근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수와 진보 아니면 좌파 우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정의를 나름 내리거든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국가마다 학자마다 시대마다 너무너무 지들 멋대로 해요. 너무너무. 근데 감히 니네가 뭔데 보수 진보를 들먹이면서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고 누가 좌파고 우파를 니네가 감히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너무너무 지금 다르고 지금 정의가 안 내려지고 지금 딱 부러지게 안 나오는 거를 갖다가 감히 니까지 것들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학자별로 국가마다 시대마다 달랐어도 이 양반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핵심 본질적인 부분은 좀 비스무리하게 흘러가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선 진보 좌파 대략적으로 종합해서 요약을 한 걸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진보랑 좌파는 인간은 합리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시대가 발전해 온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이용해서 현명함을 가지고 바꿔가자, 발전해 가자가 이제 진보 좌파예요. 근데 보수파는 뭐냐? 인간의 이성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모두 신뢰할 수 없다. 좋다 이거야. 인간이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그런 합리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는 맞는데 항상 발전만 해온 건 아니지 않느냐. 개같이 멸망했을 때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안전빵으로 지금도 괜찮으면 굳이 바꾸지 말자. 지금 좋지 않냐? 안 바꿔도 충분히 요 정도면 됐는데 굳이 이거를 갑작스럽게 바꾸면 혼란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바꿀 때 바꾸더라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꾸자 이런 거예요. 둘 다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속도 차이가 있는 거고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신뢰를 하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북한 문제 자유 얘기 나오고 단어 들먹이고 또 이상한 얘기하고 반중 친미들이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와요. 반일이 나오고 뭐 친북이 나오고 우리나라 저그들끼리의 역사와 저그들끼리의 보수 진보와 저그들끼리의 좌파 우파로 아주 지들 멋대로 얘기를 해온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찌되었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조금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대혁명 이후에 생겼으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 공화제 국가, 민주주의 국가 같은 거로 이제 바꿔가는데 천천히 바꿀 거냐 빨리 바꿀 거냐 이 말이요. 좌파들은 빨리 바꾸자고 한 것이고 우파들은 천천히 바꾸자고 했겠죠. 그런 차이가 있던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나중 가서 프랑스 상관없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발달했어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이룩되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문제가 생깁니다. 빈부격차. 빈부격차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때 이제부터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자. 아니면 썩었으니까 바꾸자. 요게 이제 좌파 우파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요 시점부터 이제 좌파와 우파의 계민성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위에 기존에 있던 그 자본주의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가자. 얘네들은 우파였을 거고, 새로운 사상 아니면은 자본주의를 수정하자라던가 공산주의를 도입하자라던가 사회주의라던가 복지정책을 도입하자라던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양반들 싹 다 좌파였던 거죠. 근데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이것도 1800년대 중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얘기예요. 요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간다요가. 지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왜? 나중 가서 저런 빈부격차 문제가 터진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터져요? 1,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무시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나라꼴이 너무 개판이 된 거예요. 특히 유럽이 진짜 국민들 다 굶어 뒤져가고 막 개판 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자본주의가 어쩌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자꾸 생각하니까 착각들을 하는 건데,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기 전부터도 공산주의가 뭐냐 뭐 좌파가 뭐냐 우파가 뭐냐 이거 가지고 싸우긴 싸웠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라꼴 개판 난 상황에서 여기서 무조건 공산주의로만 해야 된다 자본주의로만 해야 된다 이러면서 2년만 가지고 싸우는 그게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쇼부를 쳐야 되는 거야. 나라 꼴이 개판 났으니까 공산주의에서든 사회주의에서든 자본주의에서든 필요한 거 싹 다 수정하고 믹스하고 그래가지고 써야 된다. 하나의 2년만 가지고 고집을 전락에 부려봤자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거. 나라 꼴이 개판이 났으니까 필요하면 다 갖다 쓰자. 요런 이제 감성으로 유럽은 이제 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940, 50년대에. 자, 근데 1968년 68혁명 아세요? 68혁명? 68운동이라고도 해. 요거 아시는 분? 68년도에 일어나서 68이에요. 요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나라꼴 개판이었어. 프랑스에서 처음에 일어나거든요. 프랑스의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샤를 드골. 샤를 드골. 케네디 옆에 있는 할아버지 키 크죠 이 양반. 샤를 드골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에 반대하는 수많은 20대 젊은 층들, 학생들. 그러면은 1968년에 20, 30대 젊은 층이면은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1930, 40년대생들이에요. 엄청나게 할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하고. 이 샤를 드골에 대해서. 왜?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이 길거리에, 프랑스 길거리에 책상, 걸상 다 끌고 와가지고 의자 끌고 와서 이 바리게이트 쳐놓고 막 저렇게 데모를 했어, 학생들이. 자, 그러면 왜 당시 프랑스 학생들이 저 68 운동을 일으킨 거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죠? 좌파 우파 얘기할 때 정부가 많이 개입하냐 덜 개입하냐, 부자 증세 부자 감세 이런 거 좋아하시죠? 당시 프랑스 학생들이 야 나라꼴 개판 나고 지금 얼마나 사회 문제가 많은데 이딴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게 말이 돼? 라는 겁니다. 자, 당시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고 훨씬 더 문화적으로든 민주주의든 경제적으로든 발전되어 있던 서구권 유럽 국가들은 이미 환경 문제, 여성운동, 소수자, 국제기구, 이민자,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등에 대한 문제가 1960년대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봤자 한 20년 됐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있던 겁니다. 유럽은. 이런 문제가 펑펑펑펑 터지는데 뭔 놈의 좌파 우파를 따지고 앉아있고 등신같이 나이살이나 먹은 양반들이 정치꾼 새끼들이 뭔 정부가 많이 개입하고 덜 개입하고 부자 증세 감세만 가지고 개지랄을 떠느냐 하면서 학생들이 열받아서 일으킨 게 68혁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 샤를 드골 할아버지,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68혁명 이후에 히피 문화 히피 문화가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제 유럽 전역 그리고 미국으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68운동을 전후로 해서 히피 문화가 퍼지는 거예요. 68운동을 전후로 해서. 저 히피 문화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쳐보세요. 다만 히피 문화를 할 때 나쁘게 말하면 학생 노무 새끼 당시 학생들이 좀 어떤 감성이 있었냐면은 일단 들어누워. 뭐냐면은 엄마 아빠들 어른들이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럼 하자 그냥. 염색하지 말래. 그럼 염색해 그러면. 장발하지 말래. 장발해 그러면. 좀 꼬라지 부리는 거 있죠. 그 저항주의라고 이제 좋게 말하면 뭔가 자유, 프리덤, 뭔가 뭐 저항주의 뭐 이런 건데 이게 좀 안 좋게 보면 좀 꼬라지. 뭐라고 해야 돼? 생떼.
저 그런 감성이 있었어. 좋게 뭐 권위주의에 대항하겠다 뭐 좋다 뭐 그런 간판은 걸었는데 좋은 명분이야 있는데 글쎄요. 적당히 해야지 그것도. 이런 히피 문화와 함께 이런 어떤 그 꼬라지 부리는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래요. 문화에 대해서 이제 문화학 같은 거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히피 문화를 그따위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교양이 많으시고 문화도 전공하시고 또 똑똑하시고 대단하셔서 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좀 더 좋게 평가하시고 뭐 그러실지 몰라도 솔직한 얘기로 일반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보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6.8 운동 이후에 이런 히피 문화라던가 저항 정신, 권위주의에 맞서는 이런 감성이 좀 전 세계적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들어서 자주 좀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생긴 이런 주제들이 이미 유럽은 그때부터 많아지기 시작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어때요? 저러한 문제들이 지금 이제서야 우리나라에 뻥뻥 터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권이 지금 어떻습니까? 존나 복잡하죠? 전락에 복잡해요. 지금 대선 후보부터 해가지고 정당별 아무튼 저런 이런 어떤 주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 실제로 프랑스의 저 6.8 운동 이후에 전 세계 정치권이 뒤죽박죽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개판인데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그 주장 어떤 국민 유권자들이 세분화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 요구사항이 세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A그룹, B그룹, C그룹 우리나라만 해도 크게 보면 좌파 우파만 얘기하듯이 크게 두 개 정도로만 나뉘어져서 막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요구를 했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유럽은 60년대 70년대부터 별의별 걸 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이제 서구 사회는 좌파 우파 딱 무조건 우리가 좌파 정당이다. 쟤네는 우파 정당이다. 이거를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자, 예컨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노동자 관련된 문제 우리나라에선 보통 이 정의당의 심상정 아줌마가 보통 이거 관심 많으시죠. 좌파예요 우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볼 때 좌파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냥 딱 듣자마자 좌파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물어볼게요. 새로운 난민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노동자로서 충분한 처우를 받고 일하게 해주자. 이거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것도 좌파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국가의 노동자들의 처우와 그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난민과 이민자를 받지 말지요. 이건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건 왜 우파인데요? 노동자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파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옹색하고 너무너무 조잡스럽고 너무너무 가볍고 정말 티끌티끌 하나하나 진짜 따져도 진짜 너무너무 진짜 시정잡배 같은 말도 안 되는 구분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무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당이 있죠. 예를 들어 2017년 독일 같은 케이스는 2017년 독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정당이 있어요. 얘네가 13%를 받습니다. 그리고 21년엔 녹색당이 무려 16%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택도 없죠 아직. 우리나라는 택도 없잖아요. 녹색당이라는 당이 16%나 받았다 독일은. 이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1970년대 이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세분화되고 목소리가 이제 각자 좀 다르게 이제 가고 그런 사회적 담론들을 이제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각각의 이념 정당이라던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 이런 게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대형 정당들, 거대 양당들 같은 정당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있었어요. 기존의 대형 정당들이. 근데 이 정당들을 보기에 유권자들이 답답한 새끼들 왜 답답한 새끼라고 했을까요? A를 하자니 다른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애매하게 도입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는 거죠. A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존의 지지자들이 많이 탈락해 나가는 게 두려워서 애매하게 하는 거야. 이질을 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유권자들. 그러니까 녹색당 튀어나오고 극우정당, 극좌정당 아니면 특정 이제 환경정당 이런 정당들이 이제 유럽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답답하게 하니까 얘네가. 오히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딱 부러지게 좌파다 우파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좀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네들처럼 얘네가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표현하기 어려운 애들은요 보통 어려운 정당들은 역사가 좀 긴 경우가 많아요. 거대 정당으로서 역사가 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주댕이를 이제 살살 간을 보면서
거대 정당으로서 이제 역사가 길어왔으니까 당연히 얘네 입맛에 맞게끔, 얘네 입맛에 맞게끔, 쟤네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좀 간을 살살 보면서 이제 점점 아주 스무스 살짝 아주 그 간만 보면서 아주 요만큼씩 바꾸면서 생색은 내면서 다른 기존 그 지지자들은 탈락이 안 되게끔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살살 이제 와온 그런 역사를 지녔을 가능성이 이 거대 양당들일수록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좌우파의 감성이 좀 뚜렷해지지 않는 게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간다이어 방송을 지금 좀 들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소리 하지 마라. 왜 좌파가 없냐? 왜 우파가 없냐? 저 극우 토착외구들이 왜 없냐? 저 종북 좌파들이 왜 없냐? 이러면서 아직도 이제 너의 말을 부정하겠다.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왜 종북 좌파가 없냐? 왜 토착외구가 없냐면서 존재한다 실제로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17년에 프랑스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프랑스인의 71%가 좌우파 구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좌우파 구도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이 통계 보고 프랑스가 뭐 그렇게 잘난 나라냐 걔네들 통계를 뭐 하려고 갖고 오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시나 싸잡수세요 진짜로. 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런 거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 거 끄집어오면은 걔네들은 갖고 뭐 지랄을 해요. 그러면서 또 지가 필요한 거는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저 안 하냐 또 이지랄하고 지들 입맛에 맞게 아주 연병을 해 아주. 자, 이게 뭐예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로고입니다. 좀 특이하죠? 미국은 로고가 이렇게 코끼리랑 당나귀가 있어요.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 미국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 지금? 미국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이나 이런 어떤 그 소수 정당,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국회의원도 한 명도 배출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당들이 유럽은 이미 국회의원들 꽤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미국도 안 그래요.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떻게 정치를 헤쳐먹고 있는 거냐?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이 거대 양당 둘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각종 사회 이슈와 무언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다 꾸겨 넣었어요. 어거지로 전부 다 꾸겨 넣은 느낌이에요. 쑤셔 넣은 느낌. 그래서 미국은 그냥 A라는 이슈가 있으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해결하겠대. 둘 다 서로 해결해내겠대. 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든 온갖 거를 다 꾸겨 넣는 거지. 온갖 거를. 우리나라 양당 같은데요. 좀 그런 감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도 좀 비슷한 게 있죠. 그죠? 근데 미국은 좌파 우파냐 이런 이념 논쟁을 요즘 들어선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전만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좌파 우파 가지고.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더욱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감정적으로 싸워대고 보수와 진보라는 알맹이도 없는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정치꾼 새끼들이 프레임질하고 그거에 선동된 또 정치병 걸린 인간들이 또 선동질하고 댕기고 단체 카톡방에다가 졸라게 가짜뉴스 뿌리고 댕기고 떠들고 다니고 싸움 걸고 지랄 떨고 다니고 그 떠드는 걸 또 언론들이 또 갖다가 가져와서 써서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잘 몰랐던 사람들은 좌파와 우파라는 건 존재하는 거구나 이 지랄할 수도 있겠어요. 좌파와 우파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거를 내가 상식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등신 취급받을지도 몰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지 이러고 댕길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종북 좌파 토착외구 이 드립을 치면서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진보의 역사. 보수진보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한 것이냐. 자, 일단은요. 한국 사회에서 언론, 정치권 그리고 일반인들도 흔하게 이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쓴 게요. 언제부터였을 것 같아요? 1980년대 후반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간다요보다 몇 살 많아요. 간다요보다 몇 살 많아. 1987, 8, 9년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쓰입니다. 저 단어가. 해방 이후에 좌파 우파가 아니지 이때는 좌익, 우익 이런 단어 있죠. 아니면은 요것도 많이 썼어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죽고 나서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도 대통령이 한번 해먹으면 계속 해먹었잖아요. 이승만 정부도 계속 해먹었고 그럼 여당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가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여당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당이 아닌 야당, 여당 야당으로도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질 않으니까.
바뀌질 않으니까. 자, 그러다가 조봉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봉암 씨. 이분이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옛날에 1956년에.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 자유당, 이승만 쪽의 자유당, 그리고 조병옥 박사 알죠? 야인시대에 나오는 그 양반들이 일단 민주당, 여기는 이제 보수예요. 그리고 조봉암 씨가 만든 진보당은 진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느끼는 보수 진보가 아니야. 그냥 이 둘은 그냥 보수라고 부르는 거고, 왜냐면 조봉암 씨가 진보당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보수 진보의 감성은 아니다. 이때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 가서는 달라져요. 이 조봉암 씨가 1958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 좌파다, 이렇게 몰려서 사형을 받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갑자기 사형을 때려서 죽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공산주의자다. 진보는 공산주의다. 이 진보라는 단어 자체를 함부로 못 쓰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럼 보수는 썼느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있으니까 보수를 쓰는 거고, 보수가 있으니까 진보를 쓰는 감성이잖아. 요즘은 좌파가 있으니까 우파가 있듯이 진보라는 걸 안 쓰니까 굳이 진보 보수라는 단어 둘 다 별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승만 정부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정부까지 아예 보수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보수와 진보란 단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까지 없었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없었다. 있기는 있었겠지만 거의 안 썼다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지금. 근데 1987년 이거 뭐예요 지금? 군 파쇼 타도 민중민주주의, 직선제 어쩌고 저쩌고 한창 학생운동하는 1986년 87년 느낌이죠. 전두환 씨가 뭐로 당선되던 사람이야? 체육관 선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헌법 이제 만들고 여기서 체육관에서 이제 당선되죠.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대의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기 사람들 꽂아가지고 뽑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직접 선거, 직선제죠, 직선제. 직접 선거로 개헌해라, 직선제로 개헌해라, 이거를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은 직선제만이 직선제를 이제 계속해서 요구하는 요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자, 학생운동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나중 가서 바뀌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나가가지고 요 대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전두환 정부 때 학생운동권 세력이 요구하던 게 뭐냐면 민주화와 통일입니다. 민주화와 통일, 남북한 통일. 그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민주화를 하고, 그리고 남북한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학생운동권이. 저 때 한창 학생운동권에 뭐가 있었냐? NL, 내셔널 리버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이정희 씨나 이석기 씨 같은 사람을 보통 NL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양반들이 보통 뭐가 있냐? 같은 민족, 우리 민족들끼리, 우리 민족이 굉장히 중요해, 이 양반들은. 근데 강대국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을 데리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남한을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래는 우리 민족들끼리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통일을 할 수 있는데, 김일성이랑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통일할 수 있는데 미국이 계속 방해하는 거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반미주의가 좀 있는 거죠. NL들의 감성이 이런 거예요. 임수경 씨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죠. 김일성 주석 그 북한에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와요. 이런 양반들이 옛날에 이제 NL 활동을 했었다고 이제 보통은 평가를 하죠. 자, 전두환 정부 때부터 이 NL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커졌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원래 박정희 정부 때만 해도 미국의 카터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까줬다. 이러면서 까주니까 학생운동권이 미국을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정희 정부 때만 해도. 근데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어. 근데 전두환 정부를 미국이 뭐라고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나서 너무너무 서로 러브라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원래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학생운동권 사이에 있기는 있어서 누가? NL. NL이 그때도 있었는데 짜져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에게 저 NL은 그냥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한 애들. 근데 전두환 정부 들어서는 NL들의 말이 맞았다. 그러면서 학생운동권이 엄청나게 빠르게 NL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성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NL 세력이 굉장히 많았던 저 민주화 운동권, 저 운동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진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진보 드림이 나와요. 우리는 진보 세력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인간들은 싹 다 보수다. 김대중, 김영삼 싹 다,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다 보수다. 쟤는 지그들 빼고 다 보수다. 이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NL 세력에 동참하지 않고 제대로 된 머가리를 지니지 않고 있는 저 기성정치인들,
YS야 DJ, 김영삼, 김대중을 포함해서 저 양반들은 싹 다 보수다. 근데 이 보수란 단어가 뭐냐? 이 보수란 단어를 뭐로 쓴 거냐? 악마화한 거예요. 악마화. 지금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우리가 기존에 알던 보수 진보 버리고 들으세요. 그냥 저 양반들이 얘기했던 진보란 단어는 그냥 우리만 제정신이라는 거야. 우리만 꼰대 아니고 우리만 정직하고 우리만 어떤 그 정의롭고 이런 거야. 그래서 진보라는 거야 자기들만. 근데 보수라는 단어를 저 양반들이 썼다 그래서 자기들 빼고 다 보수다. 달리 말하면 꼰대다. 정치꾼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수 진보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갑툭 갑툭해요. 갑툭. 갑자기 툭 튀어나와. 요 시점부터 이제 자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정치병 걸린 사람들은 좋다고 얼씨구나 지화자,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고 지들 아는 척하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연병하면서 좌파와 우파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써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되도 않는 거죠 사실은. 자, 조금만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머리에 잘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 왜? 내가 아는 보수와 진보가 지금 머가리에 지금 몇십 년 동안 들이박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세척하려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반미주의자라던가 NL 세력이 별로 없었다. 박정희 정부 때 NL이 별로 없었는데 전두환 정부 때부터 NL이 많아졌다. 근데 NL들이 이제 자기들 빼고는 기성 정치인들 전부 다 보수라고 얘기했다. 이런 프레임질을 한 거죠. NL 운동권들이.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진보고 나머지는 보수다. 좋은데 그 보수라고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보수라고 표현하던 그 사람들을 악마화했다. 수구꼴통이란 단어 들어보죠. 수구꼴통, 수구세력? 이 단어가 이때 나온 거예요. 왜 우리나라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학생운동권이라던가 진보정당 지지하는 분들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보고 수꼴이라고 해요. 수꼴, 수구꼴통. 이 단어가 이때 나온 거야. 보수는 수구다, 수구. 보수는 수구세력, 꼴통세력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두환, 노태우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DJ, YS도 포함이었다. 그렇게 싸잡혀서 다 욕을 먹었어. 싸잡혀서. 김대중, 김종필, 노태우, 김영삼 4명이 싸잡혀서 보수예요. 그냥 다 수꼴인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자,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보수라고 하든 진보라고 하든 그건 그렇고, 진짜 큰 문제가 뭐냐 지금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씨가 3당 합당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두환 정부 이후에 어부지리로 당선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36.6 받고 당선돼요. 근데 보면은 YS 28.03, DJ 27.04입니다. 둘이서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단일화를 안 해요. 안 해서 노태우가 당선됐다면서 이제 YS 지지자들은 DJ 욕하고 DJ 지지자들은 YS 욕하고 자, 근데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긴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이, 자기 당이, 민주정의당이라는 자기 당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야. 총선을 치렀는데. 그래서 합당을 하자. 대신 YS도 뭘 계산한 거냐? YS는 내가 다음엔 대통령 당선돼야 한다. DJ를 꺾고 뭐 이런 계산으로 이제 한 겁니다. 3당 합당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DJ는 왕따가 된 거예요. DJ는 왕따가 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DJ와 YS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들을 같이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은 80년대 학생 운동은요, 점점 반미, 친북, NL 이런 극단적인 학생 운동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단순하게 민주화 운동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화 운동 좋다 이거야. 87년에 직선제화 만드신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실제로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성역화하려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면서 정치꾼들 막 나와가지고 그 연병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아까? DJ랑 YS, 김대중, 김영삼 원래 학생 운동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이 두 양반이. 근데 학생 운동권이 아무리 NL이더라도 왜 이 두 양반까지도 수구, 보수란다는 거 무조건 안 좋게 쓴 거야 당시에는 NL들 입장에서. 왜 이 사람들을 보수로 분류했을까요? 학생 운동권들이 왜 그랬을까? 1986년에 전두환 정부랑 YS DJ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개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단 전두환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위를 그만둬라. 시위부터 일단 스탑해라. 스탑. 왜? 그걸 왜 YS하고 DJ한테 얘기해? YS랑 DJ는 학생 시위를 선동하고 또 바람을 일으키고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학생 운동을 솔직한 얘기로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버릴 때는 버리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YS랑 DJ가 이 선동 어떤 그 학생 시위의 핵심이다. 전두환 정부도 봤기 때문에 이 두 양반한테 일단 시위부터 스톱하자. 그래야 개헌에 대해서 하든가 말든가 논의를 하든가 말든가 그럴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986년 4월 28일에 서울대학생들이야. 서울대학교의 NL 운동권이었던 김세진, 이재호 씨께서 분신을 합니다.
본인 몸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김대중 총재가, 당시 대통령이 아니죠, 김대중 총재가 소수의 학생들의 반미 과격 시위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솔직한 얘기로 시위를 일으키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NL들도 이용하고 일단 또 저때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30일 DJ YS 정두환 정부가 협의를 봅니다. 시위를 멈추겠다, 대신 개헌에 대해서 대화를 빨리 하자. 요걸 이제 협의를 본 거야, 이 양반들이. 그러면 당시에 수많은 학생 운동을 하던 이 NL 운동권들 사이에서는 김대중, 김영삼은 자기를 배신한 전두환과 쇼부를 친 완전한 배신자예요. 완전한 배신자. 그래서 보수가 된 거야. 보수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슨 남북관계에서의 보수,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수는 그냥 NL들이 지그들만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깔라고 만든 단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보수가 되는 거야, 이 양반들이. 본격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 학생 운동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 단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 그렇게 꼴 같지 않게 시위분에 좋다고 아주 환장해서 보수 진보를 쓰고 앉아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는 NL 운동권 세력에서 당시에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은 정치적인 대안, 진정한 세력이라면서 운동권들이 자기들은 진보다, 그리고 자기들 빼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아주 썩어 빠진 인간들 해서 김대중, 김영삼까지 포함해서 싹 다 보수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가 이제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아까 당시 운동권들이 주장했던 게 뭐라고 했어요? 민주화 그리고 통일입니다. 민주화는 뭐예요? 대통령 직선제, 직접 선거,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거, 체육관 선거하는 거 말고 그거는 이뤘어요. 이뤄서 했잖아. 근데 이제 남은 게 뭐야? 통일인 거야. 대통령 직선제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같은 민족끼리 뭐 통일하는 거, 뭐 누군가는 그런 걸 원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반미주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주사파, 친북 세력도 실제로 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NL 운동권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임수경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분은 몰래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이까지 만나가지고 사진까지 찍고 와. 가가지고 뭐 환호성 듣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대중 씨 빼고, 김대중 당시 총재 빼고,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 3명이 3당 합당을 합니다. 이게 왜 지금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도 전두환 정부의 군사정부를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부지인류 8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36.6을 받아서 당선이 되기는 됐는데, 지지율이 사실 솔직한 얘기로 36.6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의석수도 별로 안 받았는데. YS랑 DJ가 또 저렇게 받아가지고 의석수도 꽤 있었고, 이때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당시에 DJ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서로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날이 서 있었어요. 왜냐면 김대중 씨가 김영삼 총재한테 양보를 안 해가지고 노태우가 당선된 것이다. 김영삼이 양보를 안 해가지고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안 되고 노태우가 당선된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지지자들도 졸라게 싸우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총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음엔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되는데 DJ한테 또 발릴 것 같은 거야, 다음 대선에서도. 그래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3당 합당을 결정한 겁니다, 김영삼 총재가. 그러자마자 운동권들한테 오지게 까요 진짜. NL 운동권들한테 뒤지게 까요 진짜로. 어떻게 전두환 정부의 하수인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랑 같이 합당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졸라 까요. 자, 그리고 결국에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에 김대중 후보가 떨어지고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김영삼 후보 41.96, 김대중 32.82, 정주영 정신의 우리 현대 정정 회장께서도 대선에 나오셨었어요. 16.31%. 자, 아무튼 보수와 진보. 우리는 진보다. 진보는 좋은 단어로 꺼낸 거예요. 근데 보수는 거지 같은 개념으로 꺼냈다. 그죠? 이렇게 쓰이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진보, 자칭 진보, 그 자칭 운동권 NL 그 운동권이 정한 기준대로라면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은 운동권 대 기성정치인. 운동권이어야 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냐? 우리 민족을 사랑하냐? 반미주의를 하냐? 이걸 해야 이제 진보야.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거에 동의하면 우리 아주 똑똑하고 정의로운 진보 세력이고, 요거에서 한두 개만 반대해도 딱 보수야. 이런 식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바로 보수와 진보다. 근데요, 일단 1, 3, 4번은 빼고 통일, 이거는 NL이 뭐 요구를 했다 만다를 떠나서 진짜 우리나라의 꽤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YS가 김영삼 정부 초기부터 김일성이 만나겠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까지 갔던 거는 김대중 정부가 아닙니다. 원래는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정부. 근데 그거를 하기 직전에 김일성이가 죽어요. 94년 7월 8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 죽어요, 저 양반이 갑자기.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대하는 그 국민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김대중 씨, 당시 김대중 씨, 다음 대선에서 당선이 돼야만 했던 김대중 씨가 95년도부터 운동권 NL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DJ가 YS한테 여기서 이제 졌잖아요?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정계 은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정치적 설계인데, 아무튼 그 3년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더니 NL들을 포섭하기 시작해요. 복귀할 때. 근데 여기서 제한적으로 볼 게 뭐냐면, 김대중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이 양반 1950, 60년대부터 정치했었잖아. 그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 양반은 본인의 그 정치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하던 사람으로 보는 게 또 있어요. 아주 고단순데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그냥 짬뽕으로 여러 가지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DJ가 NL만 그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수 쪽에 있던 사람들도 받아들이려고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중에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도 받아들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좋은 의미로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특정 부류, 특정 진보 세력, 특정 보수 세력, 아니면 특정 좌파나 우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세력의 지지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짬뽕으로 그냥 다 받고 싶었던 거야 이 양반은. 그러니까 긁어모았던 거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NL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졸라게 높아요 사실 이 양반은.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DJ가 NL 그 운동권 그 출신들을 정치인으로 막 뽑고 막 그러긴 그랬는데 또 극단적인 NL들은 졸라게 깝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보수 세력도 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전략이.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 NL을 좀 끌어모은 거는. 워낙에 정치질에 또 능한 양반이라서 원래 그런 거로 유명해요. 정치적 설계, 정무적 감각 그런 측면에서 했을 가능성이 졸라게 높다. 자, 근데 이게 김영삼 정부를 지나면서 이제 곧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이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 이 싸움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 운동권의 주장으로 시작한 보수와 진보는 운동권 지들은 이제 정의롭고 개쩔고 좋다 진보고, 그 자기들의 반대하면 다 보수야. 수구꼴통, 수구 세력, 독재 세력의 잔재, 반민주주의 세력 이런 거야. 보수는 무조건 변화를 안 하려는 아주 사라져야 될 악마 같은 인간들이다 막. 근데 보수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 개개인들의 이성을 함부로 믿을 수 없고, 이성과 합리성을 띄어서 발전되어 온 인류의 역사인 건 맞지만 말아먹은 것도 많지 않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들을 바꿀 때 바꾸더라도 조심스럽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보수라고 했잖아 전통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쓰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아까 간다요가 이제 얘기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걸 좀 종합해서 요약한 그런 정의를 내려서 일반적인 그 국민들한테 정치꾼들이 설명을 해봤자 씨알이 안 먹혀요. 씨알이 와닿지도 않고 표 계산을 해서 이득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이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네거티브가 갑이야. 저 네거티브로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 굳이 보수란 이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진보란 이런 것입니다, 저는 보수고 저는 진보입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그건 네거티브에 쓰는 거야 네거티브에.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지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보수 취급을 받는 그런 어떤 기성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 같은 사람들. 김종필 씨 누구예요? 이 양반이죠 이 양반. 옛날에 이제 그 박정희 정부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지. 이 양반이 옛날에 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이라고 하죠. 여기 총재였어. 근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당이 신한국당이에요. 근데 김종필 씨가 김영삼의 신한국당은 사이비 보수다. 사이비 보수다. 갑자기 이런 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YS랑 DJ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DJ YS가 한마음 한뜻으로 JP 김종필 씨죠. 이 양반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수구 세력이다. 보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김종필, 박정희 독재자 군사 쿠데타 다 엮여 있다. 즉 보수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감성인 거죠. 김대중,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JP를 깐 거야 김종필 씨를. 근데 여기서 NL 운동권들은, 이 양반들은 또 다 닥쳐라.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니네 셋 다 싹 다 수구꼴통 보수다. 모두 까기를 시전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은 이 김영삼 정부를 지나면서 이 보수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막 토론이 일어나요.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보수 진보라는 감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요런 게 생겨요. 갑자기 요런 게 생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구도예요. 자주 보셨죠? 요즘도 떠들고 있는 그 구도 아닙니까? 그죠? 요게 요때 생긴 거예요.
진보하던 그 NL 세력들은 이제 친북, 반미주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 양반들을 반대되는 게 당연히 보수파가 됐던 거야. 막 자연스럽게 무근본이지. 너무너무 근본 없이 너무 뭐 가볍고 너무너무 근본도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이 뭐 나무 밑바닥 뭐 배경도 없이 튀어나온 거야 이게 지금. 이게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생긴 겁니다 이게. 요새도 떠들죠 이거 가지고. 등신이에요.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이걸 뭐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앉아있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수냐 진보냐 이 뭐 우파냐 좌파냐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 정부가 시장에 들 개입하고 이런 게 우파 보수고 좌파 진보는 노동문제 부의 재분배 복지 뭐 이런 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진짜 이상한 개소리로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그런 게 대한민국에 탄생된 겁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건데 사실은 이따구의 구도가 이제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 펑펑펑펑 터지면서 수많은 진보 세력이라고 자칭 진보 세력들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메가던 장군 동상도 저 메가던은 미국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려고 군대를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다라면서 반대하고 한미 FTA도 미국이 한국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반대하고 문제는 이제 또 요런 게 생기면서 점점 이 진보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식어요. 당시 386 이제는 586이라고 하나요? 당시 386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점점 지겨운 거야 이 양반들이.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신났어. 신났어.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들이 종북 좌파. 종북 좌파. 얘네들 완전히 그냥 북한에 나라 팔아먹을 새끼들이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꼬라지 난 거야 지금. 그리러면서 견적 나오시죠? 이런 조잡스럽고 옹졸하고 너무나 진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가 지금 갈라진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창피스. 나 이거 공부하면서 이번에 야 이거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치 좀 아는 척하고 그런 인간들이 쓰던 저 보수 진보가 저지랄로 갈라진 거야? 너무 창피스럽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로 너무 부끄럽고 난 너무 창피스러워서 이 단어를 입에 담기가 부끄러워 진짜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이라고 하죠 보통.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좌파 정부죠. 그냥 예시로 갖고 온 거야 예시로. 아주 대표적인 좌파 정부인데 내가 왜 이 두 정부를 갖고 왔느냐.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신자유주의가 심화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IMF 위기죠. 그 이후에 DJ가 당선되고 그 다음 노무현 정부였어요. 요 시기에 신자유주의가 심화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정부가 덜 개입해야 된다. 굉장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덜 해야 되고 해외 자본들이 더 들어오게 해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게끔 변화해야 되고 이거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예요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좌파 정부입니다. 왜? 시장에 얼마나 개입을 많이 했어요. 기업을 없애기도 했어 그 양반들은. 얼마나 국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좌파적 정부가 박정희 전두환 정부예요.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는 거야 원래 같으면은. 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야 지금.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자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자 A당이랑 B당의 공약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어디가 국민의힘일까요? 맞춰보세요. A당 어디인 것 같아요? A당 봐봐.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기후미래 녹색생활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으면 문재양이 또 한다. 문재인이 소상공인 중소벤처 지원하면 문재인이 또 복지한다. 시민 어쩌고 저쩌고 막 좀 다 문재인이 했으면 씨발 다 욕했을 거야 이거. A당이 국민의힘이고 B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금 시대가 이제 2024년인데요. 아직도 보수 진보 드립치고 좌파 우파 드립치고 그런 거 가지고 첫싸움질하고 앉아있고 종북좌파 토착외고 가지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한심스러우신 줄 알아야 돼. 아직도 이 짓거리 하면서 자주 싸우시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손자도 있으신 분들 자제분들이 중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본인들 머릿속에 있는 그 프레임이 씌워져서 자동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에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 친미를 하면 보수고 반미를 하면은 진보입니까?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냐고 도대체. 나 참 창피스러워 죽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자 2024년 4월 10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4월 5일과 6일 금요일 토요일이죠. 여기는 사전투표가 있죠. 사전투표는 내가 어디에 여행을 가 있든 어디에 볼일을 보러 가 있든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사전투표 잘 이용하시고, 아니면은 본투표 날 4월 10일에 수요일에도 그때도 이제 투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월 총선 특집으로 보수진보편 오늘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원하시는 투표 잘 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예예. 끝. 인생 동반자 좋기 또 간다요 후원자 왕과 당근 이카루스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XX129XX 잘매 갱다 탁섭 지우필 최영희 태원손 정유진 배부른 다람쥐 진팍 서울여대 킹카 길병자 무선 이어폰은 불티우.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